야간에 KF-21의 공중급유를 받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번 공중급유를 하면은 최대 50% 이상 폭격기의 그 작전 반경을 늘려줍니다. 이걸 야간에 했다는 것은 전투기나 폭격기나 24시간 전천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의 전력화 시기도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떠넘겨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이번 KF-21의 최초 야간 공중급유 성공은 어떤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난 4월에 방위사업청이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KF-21 CJ 4호기가 KC-330 시그너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로부터 야간에 공중급유를 받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중급유라는 것은 KC-330의 급유막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급유막대를 KF-21의 공중급유 연결부가 있는데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두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상태에서 급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난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두 비행체가 가까이 있으면 난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 난이도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어둠이 있는, 그러니까 야간이라는 것은 빛이 안 보이는 어두운 상태에서 시야가 제한됐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한 번만에 성공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중급유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현대 공중전에서 일종의 필수 사항 같은데, 전투기, 폭격기의 그 작전 반경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중급유를 하면은 최대 50% 이상 반경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야간에 했다는 것은 전투기나 폭격기나 24시간 전천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F-21이라는 이제 새로운 전투기가 지금 이제 개발이 거의 완전 끝난 상태인데, 이게 몇 가지 이제 그 기념비적인 상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뭐 첫 시험 비행일 테죠.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로 이제 차곡차곡 착착착 스케줄을 개발 일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 항공기를 40대 1차분 생산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게 해야 한다는 그 계획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 양산 1차분 20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6월에 계약했던 양산 기체가 올해 5월에 최종 조립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에는 20대 추가 계약이 있었죠. 그래서 1차분 20대 20대여가지고 40대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일이죠. 지난 5일, 그러니까 8월 5일에는 KF-21에 탑재하려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A사라고 하죠. A사에다가 처음으로 출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돼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KF-21의 전력화 시기도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지난 1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주요 이제 무기 도입 사업 관련해서 결정을 내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 계획 개정안이 승인이 됐는데요. 당초 KF-21이 2028년 말까지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2027년 전반기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대로 KF-21이 순항하고 있다. 사업이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KF-21이 우리 영공을 방위하는 선봉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야간 공중급유 테스트가 전투기의 실제 운용 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KF-21은 지금 이제 계속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검증해야 될 성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분리하고 발사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유도 해보고 설계도에 나왔던 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성능이 제대로 나오냐를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비행일 테죠. 그다음에
초음속 비행인데 둘 다 뭐 무난히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뭐 급유도 성공했고요. 급유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라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는데 단번에 드러나는 게 급유 막대에서 급유구로 들어갈 때 기름이 살짝 나오는 장면이 확대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조작 논란이 금방 사그라드는데 그만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기가 6대인데 그 중에 2대는 복자기죠. 2명이 탈 수 있는. 지금 2020년까지 모든 성능 검증을 다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블록 1이라고 해가지고 공대공 능력만을 확 검증한 블록 1을 40대를 우선 공군에 일단 블록 1의 특징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요. 둘째 그다음에 약간 매립형 무장입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스텔스처럼 안에 내부 무장창이 아니라 살짝 안에 이렇게 살짝 홈을 파넣어 거기다가 반만 튀어나온 반매립형 무장을 하게 해가지고 스텔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 피탐성을 늘리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블록 1을 40대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2026년까지는 일단 초도 물량 40대 중에 20대를 먼저 실전에 배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7년부터 2032년에는 블록 2 80대를 순차적으로 양성하는데 블록 2라는 것은 공대지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사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 확보하고 이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정찰 기능을 추가하는 모델입니다. 해서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블록 1 40대도 블록 2에 준하는 개량이 필요하다면 개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대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32년까지. 그리고 2030년대 이후에는 블록 3에 대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블록 3는 뭐냐면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KF-21을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것인데 아까 지금 반매립형 무장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내부 무장창을 파서 그 안에 무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감소하는 소재를 적용하고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를 하는데 여기에 A사 레이더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센서를 향상한다든지 생존 시스템을 통합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무인 전투기를 하는 멈티 복합 체계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텔스가 보통 5세대라고 하는데 5세대 중에서도 가장 최신력과 좀 더 나은 기능을 가진 5.5세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세대 그러니까 블록 3가 개발될 쯤 하면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래서 줄여서 장공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공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단공공 그다음에 대방사 미사일이라 가지고 적의 레이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이더 전파를 따라서 적의 레이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대방사 미사일 이런 4종의 국산 무장도 블록 3가 실전 배치될 쯤에 완성이 돼서 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공군은 최근에 아주 확정은 아닌 검토 사항이라고 하는데 극초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킨자일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작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극초음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할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있는데 이 정도 하여튼 블록 3가 나올 때쯤이면은 확실하게 KF-21이 우리의 주력이 될 수 있고 우리 영공의 수호의 선봉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약간 이론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F-47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이제 2개의 6세대 전투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세대 그러니까 KF-21 블록 3를 뭐 KF-21 EX라고도 하는 이런 부르기도 한데 KF-21 EX로 하지 말고 바로 그냥 6세대로 넘어가자 이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뭐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계 당국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죠. 6세대로 바로 넘을 것인가 아니면 5.5세대를 거쳤다 갈 것인가를 하는데 6세대는 되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아직 우리가 그걸 개발 5세대도 제대로 검증 건데 바로 6세대 나갈 것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논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이제 이런 같은 계획에 대해서 120대의 KF-21을 확보해서 영공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승에 직접 나섰는데요. 이런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브라임 나세드 모하메드 알 알라이 참 이름이 길죠. 네, 아랍 국가에서 이름이 좀 깁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방차관이죠. 이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5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6일에는 국방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랑 한 UA 차관급 운영회의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양국의 방산협력을 논의했는데 이게 13차 회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정부의 그때 유럽 아랍에 수출하면서 거기에 뭐 비밀 협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을 터뜨리면서 외교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히 막으면서 만든 협의체가 차관급 운영위원회인데 양국의 외교부 또는 국방부 차관들이 만나서 외교안보 현안에서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하여튼 요걸 했는데 특이한 일정이 사천기지를 이제 7일날 방문해가지고 알알라이 차관이요, KF-21 CJ기 복작이죠. 복작이 뒷자리석에 앉아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FA-50에 탑승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함께 이제 우정비행, 두 대가 나란히 하는 우정비행이라는데 이걸 해놓는데, 알알라이 차관이요, F-16 조종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고요. 나름 아랍에미리트에서 군부 실세로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알알라이 차관에게 탑승 기회를 준 것은 KF-21을 우리가 KF-21을 아랍에미리트 UAE에다가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그런 차원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 일기 때 F-35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대를 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분명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KF-21 사업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KF-21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달라 비공개로 요청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알라이 차관이 아랍에미리트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 양국이 KF-21 관련해서 협력을 할, 그리고 우리가 KF-21을 수출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승을 통해 UAE 측은 KF-21의 어떤 능력에 특히 주목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조종사 출신이니까 기본적인 비행 성능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기동성을 한번 평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단계 KF-21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무장 통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UAE는 석유 다음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 중 하나가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이 있고 그래서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 무기를 많이 사들이면서 그거를 일단 국내 수요가 많은데 이거를 일단 자립형 산업 생태계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대체해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방산 전략을 본격화하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고 현지 투자와 공동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꿈은 중동 지역의 방산 허브로 거듭나는 거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LIG 넥스원의 판교 하우스 한번 가봤는데 취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에 중동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인력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MIT 같은 이제 해외파 유학 고급 인력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기술 협력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지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엣지라는 방산 전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R&D부터 설계, 개발, 수출까지 모든 일관화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엣지가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각종 항공 무장들을 KF-21에 통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 아닐까 제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과 유럽은 이런 자국산 무장 통합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를 기존에 있는 전투기, 그러니까 항공기에 달아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걸 통합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잘 안 해주죠. 왜냐면은 돈을 계속 벌려면은 자국산, 자기네 회사에서 제조하는 무기를 팔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전투기만 사고 무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은 돈벌이가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러나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KF-21이 국내에서 120대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48대 생산하면 168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항공기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300대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300대 수요를 늘리려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큰 손이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자체 무장 통합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이 좀 더 관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21의 어떤 특성들이 아랍권 국가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 1도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대지 능력을 이제 확보한 블록 2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지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갖춘 블록 3가 완성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많은 아랍권 국가들 특히 돈을 갖고 있고 스텔스 수요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그 아랍권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구할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제 F-35를 아직 아랍권 국가에는 내줄 생각이 없는 듯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2021년 두바이 에어쇼 때 러시아의 수호의 75 체크메이트라는 이제 약간 작은 형태의 스텔스 목업을 한번 전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두 국가가 상당히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그 러시아는 이제 개발 비용이 필요할 때시고 UAE는 스텔스 전투기에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파투가 났습니다. 파투가 났고 그다음에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J-20 중국에 이제 지금 막 찍어내고 있는 J-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로 꼽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았나. 왜냐면 미국군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밤잠을 설칠 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 태평양에서 작전하면서 중국의 J-20 전투기들과 여러 차례 조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 그때 확인해 보니 스텔스 능력이 생각보다는 별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 나올 J-35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중국이 또 다른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은 J-20은 대안이 안 돼 있고 그렇다면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는 자칭 5세대 전투기인 칸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근데 아직 시제기 테스트도 딱 한 번밖에 안 했고 시범 비행도 한 번밖에 안 했고 제대로 된 평가도 못 하고 있고 그 시제기를 몇 대 더 만든다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KF-21이 지금으로서 아랍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주적이 이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F-35가 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UAE 및 아랍권과의 협력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서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방사를 차세대 먹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KF-21을 수출할 경우에는 아랍권을 수출할 경우에는 맞춤형 모델 개발과 함께 기술 이전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현지 생산도 요구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개발 비용을 좀 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보장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나라가 작고 그다음에 군사력은 나름 충실히 갖추고 있지만 워낙 나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카라의 원전을 팔면서 어느 정도 안전보장한다는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KF-21을 만약 우리가 수출할 경우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합동군사훈련을 더 늘리든지 작전 교류를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양국 간의 안보 협력과 함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면서 일정 정도의 지금보다 더한 상태의 안전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유럽 주도의 안보 보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 대통령이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이죠. 정말 헬 오브 위크를 보냈는데요. 15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미러 정상회담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18일에 워싱턴 DC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불러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바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핀란드 대통령, 영국 총리,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 그다음에 EU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등 이렇게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 불러서 다자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숨바쁘게 긴박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트럼프는 1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자 다자 일련의 회의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를 했고, 이는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유럽 각국이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가능성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보장하는데 유럽이 주도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한테 떼주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조건을 하는 그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안전보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미국이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를 하고 유럽이 이제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유럽의 주요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네 나라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고 미국이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보조적인 위치를 한다는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이거 되게 신선한 건데, 트럼프가 말하는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의 그 마가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대외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는 외교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미군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한다면은 미국은 공중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앞으로 공중 지원, 그러니까 뭐 유사시에 공군 전투기나 폭격기를 보내 폭격을 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부 무기를 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이제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유럽에 더 많은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는 아까 말씀하신 마가의 가치를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인데, 미국의 군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리고 국민적 필요를 줄면서 내정에 우선한다, 이런 정책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또 이거는 또 이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이런 방침은,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서 지역 안전 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이런 방침은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한반도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토 가입은 배제하면서도 사실상의 집단방위 조항을 약속한 이번 접근법 한계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회의가 끝나고 양자 다자 회담이 끝나고 19일 이제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안전보장은 필요할 것이지만 나토 가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서 그것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당신이 러시아라면 저기 국경에 있는 거 원하겠냐, 이렇게 폭스뉴스에게 되물었다. 하는데, 이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여러 가지 내걸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나토의 동진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푸틴은 절대 양보하는 이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를 트럼프가 수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 가입을 배제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한계의 가능성 두 가지를, 양면을, 동질의 앞뒷면 같은 양면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의 5조가 있습니다. 집단 방위 원칙, 그러니까 흔히 영화 삼총사의 빌어가지고 all for one, one for all. 그러니까 한 명이 침공을 당하면 우리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서 전부가 나선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5조의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자동적 법적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협의 형태로든 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마련해진다 해도 이거는 정치적 합의에 머물고, 우크라이나 여태까지 구소련으로 떨어져 나간 다음에 서방이 개입해 두 번의 안전보장을 받는데 둘 다 무효화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침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불안감 자체를 없앨 것 같지는 않고,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방위는 아니더라도 그와 어느 정도 준하는 유사하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과 유럽의 약속 같은 것도 유행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유사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개입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각 국가의 의회 동의 같은 데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하는 걸 아직 명시적으로 못 바꿀 경우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또 한 번 이번에 평화협상을 이루어서 전쟁을 멈춘다라도 근시일 내에 또
전쟁에 일으켜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나토로부터 가입을 못한다는 이런 어떤 원칙 같은 게 확립이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약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한계를 가지는 반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각도 있습니다. 그걸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자면은 일단 러시아의 극단적 도발을 피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나토 모두의 부담을 덜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나토가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방위와 유사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크라이나 안보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직접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의 그러니까 유럽에 늘리면은 어떤 새로운 지역 안보 질서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조처이지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바꿔서 나토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 유예가 영구적인 유예는 영구적인 금지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3자 회담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트럼프는 일단 이제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18일 이제 기와 그다음에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푸틴과 젤렌스키 양자회담을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러면서 회담 장소는 아직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될 것인데 그다음에 두 사람이 회담 후 그다음에 자기가 껴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서 또 3자 회담까지 열어가지고 완전 평화회담을 열겠다. 완전 평화회담 열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또 떠벌렸죠. 그리고 크렘린궁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와 푸틴과는 한 40분 동안 통화했다고 이렇게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말대로 사실대로 젤렌스키와 푸틴 간의 양자회담과 그다음에 또 미국이 중재하는 미러우 이 3자 회담이 열릴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푸틴은 그동안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젤렌스키와의 양자회담에 적극적이지 않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은 푸틴의 기존 입장을 뒤집어서 젤렌스키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내주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를 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허용하는 이런 건데, 이 양 극단을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막고 비슷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주고 대신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영토를 떼주는 그래서 상당히 근접하다고 봤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재 의지나 어떤 강력한 영향력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 사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냐 이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측의 이득을 보면은 한 측의 손해를 보는 이득을 본 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중재가 그렇게 트럼프의 말대로 쉬울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세 나라 모두 국내의 정치적 여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2주 안에 회담이 열까? 그리고 그게 열리기 전에도 변수가 많이 작용이 돼가지고 일정이나 의제 이런 게 쉽게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희망 그나마 있다면은 트럼프는 일단 새로운 외교적 해결 그리고 미국 사실은 자기를 얘기하죠. 내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 이런 이미지를 노리기 때문에 노리고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푸틴 역시 서방과의 고립을 극복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향후 종전이든 평화 협상이든 간에 주도권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뭔가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다면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는 3자 간에 만나도 하더라도 그냥 큰 틀만 합의를 하고 어떤 선언적 의미에 그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수준의 그 예비 협상이든지 어떤 그 실무자급의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담의 일단 논의만으로 전설이 지금의 위치에서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휴전 프레임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휴전 단계에 이런다는 프레임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 기대는 되게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전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게 끝의 시작이 되더라도 당장 끝의 끝이 아닌 것이 우리 한 가지 사례를 직접 겪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1951년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그동안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지리한 싸움 끝에 2년 만에 드디어 정전 협정에 조인하고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3자가 만나서 회담을 하고 실무회담을 연다 하더라도 전쟁이 바로 종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분열이 미국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보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각 정당에서 온건파가 사안에 따라서 온건파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특히 대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고립주의 성향,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흔히 말하는 마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에 더 힘을 써야기 때문에 해외 개입은 외국에 대한 개입은 덜하자 이런 고립주의 성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도리와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적극적인 국제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마찬가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지난 2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과의 유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지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이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자면은 공화당의 상원의 존 커티스, 미치 매코넬, 빌 캐시디, 미치 매코넬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공화당에서 유력 인사죠. 그다음에 하원의 돈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SNS 통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로 군사적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러시아 푸틴이 침략자라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다면은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편향을 비판하는 의원들조차 트럼프를 직접 거론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제 마가 강경파가 동맹국을 비롯해서 동맹국이나 파트너의 국가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뭐 이런 것들 국익 우선 정책, 국익만 내세우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온건파 국제주의자들이 공화당 내 이런 사람들이 동맹과의 공조, 뭐 다자주의 이런 거를 강조하더라도 이런 온건주의 세력은 공화당에서 주류도 아니고 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협상파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정쟁의 종식, 그다음에 미국이 부담이 적은 안전보장 조처 마련, 그리고 빨리 유럽 문제를 털고 중국으로 집중하자는 이런 전략적인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내놓는다면은 거기에 긍정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으며 영토에 대한 강경했던 입장도 철회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전략이라고 해석하시나요? 젤렌스키는 18일 트럼프와 양자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러시아 푸틴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나는 모든 형식의 대화에 열려 있다. 그다음에 첫 만남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종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토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외교적 방법으로 전쟁을 멈추자는 생각을 지지해왔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3자 회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토 조정 문제를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의제로 꺼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토 문제를 비롯한 모든 민감한 사안들을 3자 회담에서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토는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것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의제로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나토와의 가입은 안 되지만 나토에 비슷한 유럽 중심 주도의 안전 보장을 젤렌스키에 들이맸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면은 유럽의 안전보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확답을 받고 싶은 게 미국의 안전보장인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유사시에 더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중 지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을 또 우크라이나에 두는 것은 이건 확고한 안전보장에 대한 그 공약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토 교환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함께 종전 협상의 최대 정점으로 꼽혀왔고요. 러시아의 입장과 그다음에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걸 상당히 갈리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가 전쟁 종결을 위해서 영토를 협상의 의제로 내놓을 수 있다고 양보를 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여준 것은 이것은 서방이나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적극적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대화를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평화 의지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 이런 인상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우크라이나가 확보하는 반면 또 러시아에서는 평화 거부자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는 이런 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이 이제 여태까지 교착이 되는 교착 국면인데 앞으로 창구를 계속 더 활발하게 더 크게 열어두면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투복 대신 정장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이런 변화가 갖는 외교적 상징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18일 회담에서 젤렌스키의 옷차림이 되게 큰 화제가 됐죠. 그 당시에 젤렌스키는 검은 정장 재킷을 위에 입고요. 그다음에 칼라 셔츠, 그다음에 슬랙스 바지, 그다음에 전투화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코디를 했습니다. 근데 넥타이는 매지 않았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에 따르면은 젤렌스키가 입은 검은색 정장 재킷은 우크라이나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인데 군복에 쓰는 캔버스 소재로 만들었다면서 이게 전투복과 정장의 하여튼 중간 형태 그래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가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계속 군복 차림을 고집해 왔는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그 뜻이고요. 그래서 이번 행담에 앞서서 백악관 측은 젤렌스키에다가 정장을 입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 같은데 군의 군복의 어떤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장 스타일을 가미한 그런 믹스 짬뽕의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2월 28일 날 이제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났을 때 그때 젤렌스키의 이제 군복 스타일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보면서 오늘 차려입었네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이제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악관 출입하는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이런 기자가 왜 정장을 입지 않은가? 정장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막 아주 무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젤렌스키는 전쟁이 끝나면 내가 정장을 입을 테고 그런데 그때 당신이 입은 거가 비슷한 정장을 내가 입겠다 이렇게 응수를 해가지고 결례 논란이 되게 크게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6월 25일 날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났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닌데 백악관에 초청받았을 때 이제 정장과 군복을 가미한 스타일을 이제 입어서 화제가 된 것이었고요. 근데 글렌 아까 2월 달에 젤렌스키를 쏘아붙인 친트럼프 성의 글렌이라는 이 친구는 젤렌스키의 달라진 복장을 보면 정장이 정말 멋져 보인다. 아주 보기 좋다. 이렇게 쉽게 세웠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되게 멋지지 않은가 이렇게 또 화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얘가 지난번에 널 공격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 기억해. 그러면서 난 오늘 옷차림 바꿨는데 당신은 그대로네. 이렇게 오히려 젤렌스키가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지 않습니까? 되게 재치 있게 답변하면서 그래서 취재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꽃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외교에서 스타일의 변화는 되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여성 최초의 국무장관은 이 브로치를 어떤 스타일의 브로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되게 유명했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젤렌스키의 스타일 변화는 유화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정치학자 제이콥 나이하이기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젤렌스키가 나는 뭐 이제 조금은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의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죠. 이날 18일 젤렌스키의 군복 플러스 정장 이 믹스 매치는
전투와 외교, 저항과 협상 사이에 젤렌스키가 나름대로 점유하고자 있는 중간지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는데 아주 적절한 해석, 그래도 그럴듯하면서도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즉각적인 휴전과 강력한 제재 유지를 동시에 강조했는데 이런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 구상과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유럽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단 즉각적인 휴전, 그다음에 군사 충돌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를 중단 미국은 좀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또 중동도 바라보고 인도 태평양에서 이 중국도 바라보고 이런 게 세력권을 관리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범지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중재를 선호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완성하고 싶은 게 미국의 속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휴전의 십정과 그다음 방식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군사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 더 확대를 하는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제 지금 스위프트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제 체제에 다시 복귀해서 들려보내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재 완화나 뭐 어떤 경제적 유인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재 유지 입장과 충돌한 소지가 다분하죠. 그리고 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정책이라 보고 있고 총력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재 구상은 현실주의, 이상주의가 아니라 세계를 어떤 힘의 논리로 바라본 현실주의 상에서 힘의 균형 그리고 러시아의 세력권 여기까지 하여튼 최소한 돈바스까지는 러시아의 세력권이니까 거기까지 인정해주고 더 들어오는 건 막자 이런 쪽에 무게를 두면서 유럽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이념적 강경론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은 모두 장기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휴전과 평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이 서로 조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즉각적 휴전을 이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이 협상력을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틀에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이런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배경과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죠.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이후에 이제 이틀 후인 6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취임을 기준하면 82일 만에 정상회담을 여는 거죠. 그리고 7월 30일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때 그때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직접 밝혔는데 그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25일이면 늦은 건데 거의 이제 약간 한 달 조금 못 미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열 때 여러 가지 의제나 이런 걸 조율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안보인데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러니까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이 세 가지 이슈가 동맹 현대화와 연관돼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떠오를 것인데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지고 안보 위협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동맹을 다듬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역할을 대중 견제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사실상 그럴 것입니다. 미국이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맹현대에서 되게 부정적인데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조정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협상을 끝내고 기자들에게 만나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뜻을 밝혔죠. 그래서 그 이제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동맹국들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있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 내 경제적 여건도 이렇게 많이 예전처럼 초강대국 시절처럼 이렇게 그런 지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 대한 개입을 또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맹들에게 군사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지 않습니까? 미군이 주도하는 그런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책임을 더 물리면서 그리고 이것을 관세 협상 같은 이제 정책적 압박 수단을 활용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미국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편을 확실하게 서라 이런 전략 메시지를 발신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이제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이런 입장이라면은 동맹 현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위비 인상, 그다음에 분담금 인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세 가지에서 각각 다른 어프로치를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유럽의 나토의 요구한 수준과 동일하게 한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토는 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현명하게도 나토는 3.5%는 직접 방위비, 1.5%는 간접 방위비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약간 버퍼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6월 26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 동맹 친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 국방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레빗은 트럼프가 결정한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았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기사에 따르면은 한미 협정 초기 초안이라는 문서를 자기네가 봤는데 트럼프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GDP 대비 현재 수준이 2.6%인데 이거를 3.8%로 늘리고 그다음에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증액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국방 예산의 증액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의 요구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전제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나토를 말씀드렸죠. 5%는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토는 3.5%와 1.5% 직접적인 3.5% 간접 1.5% 나눴는데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증액하겠다는지 그다음에 R&D에 대한 투자도 국방비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한 거든지 아니면 우리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했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런 같은 이제 조선 또는 방산에 대한 미국의 방산도 지금 화랑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숫자는 트럼프가 원하는 숫자를 마련해 주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이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에 방위 분담은 5년마다 이제 협상을 하는데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에 미리 사인해놨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적용되는 5년짜리 방위 분담금은 최대 이제 1조 5,192억 원으로 이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는 반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 새로운 액수를 요구할 것인데 트럼프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한국은 캐시 머신이라면서 100억 달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억 달러라고 본다면은 올해 방위 분담의 한 9배 되는 액수입니다. 한꺼번에 놀려받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우리가 내는 방위 분담금은 28,500명 주한미군의 유지, 그다음에 시설, 기지 관리, 그다음에 한국 측 노무자들, 그러니까 인력들에 있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는 협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받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의 1조 원 이상으로 쓸만한 항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방위 분담금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남아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 강조를 하면서 타국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견제든지 이런 데 활용은 제외해달라. 이게 분명히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구를 하면서도 이 활용에 대해서는 약 해석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정해. 예를 들어서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유연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우리 뭐 항공모함이든지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는 이 일정 부분 우리가 간접으로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주한미군은 결국 북한의 억제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특히 이제 대만이든지 남중국해 이런 유사 사태가 발생하고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지금 딱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붙박이처럼 해외에 주둔한 그 미군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박이군에서 기동성이 있는 예비군을 바꾸자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게 돼 그 일환으로 한 사안이고 당장 최근에 불거진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수 논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난리를 치자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페이트리어트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다시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깊고 계속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미군의 일부 병력을 인도 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시켰는지 한반도에서 빼서 배치시켰는지 아니면은 한국군에게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어떤 인도 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더 넓히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지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을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당장 빼거나 줄일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또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할 경우 이 카드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이 협상, 특히 이제 동맹현대와 연계한 협상에서는 분명히 주한미군 감축을 얘기할 것입니다. 얘기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압박을 할 것인데 제가 앞선 질문에 답을 했지만은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이 되는 한 주한미군을 지금의 수준 28,500명에서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밀어붙인다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끌 것입니다. 왜냐면은 경기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라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죠. 그 용산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통폐합해서 그걸로 모아놓은 곳인데 이게 이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위치가 되게 미묘한데 중국의 옆구리를 바로 찌를 수 있는 옆구리를 노리는 비수와 같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평택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고 베이징까지의 거리도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묘한 위치인 이 트럼프의 장단과 달리 완전 철수는 미국으로서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그 평택이 말이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발진 기지는 못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기지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놓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미국으로서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한미군 감축은 분명히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트럼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 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약간의 갈등의 조짐이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고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서 이 주한미군 감축 이슈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지역 안보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전략적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의회나 군부,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 그럼 다른 이제 파트너 국가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축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축이 이루어진다면은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에 신중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나 아니면 미국의 당국자들이 감축을 뺄 수 있어 줄일 거야 이런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되게 찬반 양론이나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겠죠. 이 이슈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의 우위를 정해서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한미 동맹과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면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를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이거는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방산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무기의 원가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 공급망 문제인데 방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부품 상당수, 특히 드론 관련돼서는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의존하겠다. 이게 약점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분쟁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관세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방산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제조업과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인건비, 그다음에 엄격한 규제, 그다음에 또 미국의 방산은 또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치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방산 수출과 그다음에 해외 부품의 조달 문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산에 지금이야 잘 나가고 있죠.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들이 지금 군비를 다시 늘리면서 군비 확장을 하면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위기의 조짐이 보이니까 미국 관련 당국과 방산 업계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방산의 위기가 한국 방위산업에는 어떤 기회와 위협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방산 위기는 한국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처럼 이런 측면이 있어요. 기회를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방산의 그 공급망,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크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 나설 수 있고, 아니면 또 대체 공급자로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방산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 혁신에서 문제, 그다음에 생산성 한계를 한국이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철,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이 전자 이런 분야인데 이 네 가지 산업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국이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공정,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에서도 한국의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동맹국가 분업, 그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제 이 기회를 잘 타서 미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그다음에 이러면 이제 결국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산 무기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또 대체적으로서 우리 국산 무기가 또 해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이런 기회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 또 미국 방산이 해외와 협력을 늘리지 않고 어떤 자국 내 생산과 기술 독립화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한국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죠.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면서 한국에게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되면 한국 방산이 어떤 미국이나 선진 시장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내 제약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한국 방산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방산 원재료나 부품의 일부, 또 특히 첨단 부품일 경우에는 상당수를 미국에서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 이처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을 일으킨다면은 수급이 불안해지고 또 생산이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방산 보호를 위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 세우거나 아니면 수출 제한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방산 업계는 해외에 사업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론을 줄이자면은 미국 방산의 위기는 우리 방산에게 글로벌 협력 확대, 그다음에 시장 진출 증대에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같은 그 도전 과제도 함께 안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산은 앞으로 이제 기술 자립도를 더 높이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지만은 드론에 대해서는 이거 중국이 문을 자으러 잠그면은 군용 드론은 물론 상업용 드론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여튼 공급망 다변화 그다음에 국제 협력 전략을 통해서 이 기회이자 위협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가정의 성격과 참가국인원 규모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육군이요, 지난해 국제가정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국제가정이 뭐냐면은 해외 장병을 국내로 불러서 운용과 정비를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작년에 1회가 있었고,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포병학교에서 있었는데,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 K9을 수입한 국가인데, 이 세 나라의 장병 14명을 불러와서 K9 운용 과정을 교육을 시켰고요. 후반기는 또 11월 18일부터 3주간 있었는데 이번에는 K9과 K2를 기본과정, 정비과정 그러니까 모두 4가지 K9 기본과정, 정비과정, K2 기본과정, 정비과정 4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가지고 3개 과정 개설 추가로 4개의 과정을 운용했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호주,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이 추가해가지고 7개국 35명이죠. 1회 과정보다 2배가 늘어나는데 카타르는 K2나 K9을 구매는 안 한 국가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구매 대상 국가죠.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는 3차가 있었는데 3차 국제운영관 이제 4주간 이제 대전과 전남 장성 일대에서 이번에는 6개국의 70명 루마니아, 폴란드, 호주, 베트남, 이집트, 튀르키예 외국군 장병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3주였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4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참가국들의 요청을 반영한 거고요. 늘어난 기간 동안에 장비를 실제로 가동을 하고 실사격 훈련하고 또 실정적 요소를 더 강화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관으로 오는 한국군의 계급을 초급 간부에서 상사 원사급으로 확대했고요. 이는 이제 베테랑 간부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외국군 장병들과 교류를 하면서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그만큼 또 세이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올해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폴란드과 1대1 과정이었다면 천무 등 그렇게 1대1 과정을 진행했고요. 10월에는 또 올해 3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번, 올해 3번 열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3기 과정에는 K2, K9 천무 심화 과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또 이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것은 이제 무기 구매 예정국 또는 잠재 고객 대상을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더 확대하면서 우리의 무기를 세일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무기 운영 과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외연을 이렇게 넓히는 외교적 자산이고, 그 다음에 K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어떤 앞으로 지금 이미 무기를 샀던 국가나 앞으로 살 국가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래서 우리의 K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신뢰를 쌓게 될 경우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일어났던 게 우리가 이제 K9의 첫 수출 국가가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가 나토의 회원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 국가들은 병가별로 자주 모임을 여는데 이때 튀르키예의 포병 장교들이 K9 거기서는 이제 자국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K9 수출 기술을 우리가 수출한 건데 이 K9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세일즈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세일즈가 되어가지고 노르웨이라는 이런 나토 국가들의 추가적인 구매를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합동 교육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 효과와 성과, 그리고 외국군 장병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K9의 경우는 베스트셀러죠. K방사의 최고 베스트셀러죠. 뭐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거의 뭐 마켓 쉐어가 절반 이상이니까 과반이니까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고 K2는 뭐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유망주 입장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일단 K2와 K9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상호 연계성과 상호 지원 역량이 이 교육을 통해서 각 나라로 왔던 외국 해외 장병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9을 이제 많이 팔려지고 K2는 앞으로 많이 팔릴 유망주였을까. 그래서 K9과 K2의 끼어 팔기 이런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K9과 K2의 첨단 성능과 조작의 효율성들을 이번에 해외에서 온 장병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합동종 수행을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병과 무기 합동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인데 교전 능력인데 이게 K9과 K2가 이 합동전에서 용이하다는 이런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K9의 경우 사격이 정확하다, 멀리 정확히 쏠 수 있다. 그다음 K2의 이 또 현란한 기동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가국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과의 병산 협력과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수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K9 같은 경우는 유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클럽 비슷한 거랑 유저라고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K9의 운용 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운용 노하우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인데 이게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K2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K2 유저 그룹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이 확정되었는데요. 공산국가로의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K9 자주포는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데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이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산권 국가에서도 뭐 K9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로서 의미보다는 동남아시아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의 일당치하의 그 공산국가는 맞지만은 경제 개방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공산국가의 K방산을 수출하는 초기 사례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무기의 주요 수입국들이 러시아 위주였는데 앞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무기의 대체 공급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또 그리고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의 지정학적으로 이제 뭐 영토 분쟁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은 앞으로 베트남의 국방 현대화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무기들은 러시아제이고 되게 낡았습니다. 오래됐고, 그다음에 최신이 별로 없는데, 이걸 다, 현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베트남이 이제 경제를 개방하면서,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여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사들일 판이고, 그럴 때, 우리의 K방산이, 주요 입지를 탄탄하게 닫히면은, 베트남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이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회담을 열었죠. 그리고 두 나라는 한 베트남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을 특히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에서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기 수출로는 끝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이 K9 도입을 결심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데 원래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민 정주국인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펼쳤고 이후에 통일하기 위해서 미국과 상대로 전쟁을 펼치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중국이 무기의 상당수를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물자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뭐 하여튼 중국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베트남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79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할 텐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속국을 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토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 남베트남 월남이라고 하죠. 월남의 화교를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라인만이라는 그 지역에 소련 해군의 주둔을 허용했죠. 그 당시에 70년대 말이면은 중국과 소련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적대시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조치죠. 그리고 베트남이 1979년에는 지금 캄보디아를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관계가 좋았고 중국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중국을 하여금 베트남을 손을 발칠 수 없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카터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엉덩이를 때려 선봐줘야 된다. 버르장머리를 거쳐줘야 된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전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군의 주력이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캄보디아 방면 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전쟁에서는 민병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예비군들이 많이 치렀죠. 그리고 상당수의 여군들이 여자 민병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베트남의 여자 민병 한 명이 이 소총을 들고 수많은 중국군 남자 포로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하여튼 침공이 시작된 지 3주가 안 된 조금 안 된 3월 5일에 중국 측이 이제 우리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요.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목표는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였는데 이걸 이루지 않고 그냥 국경도시 몇 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경고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목표를 이뤘다. 전쟁의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자체적 평가를 했는데 전술적으로는 베트남이 이겼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국은 이후 10년간 국경 부근에서도 계속 충돌을 벌였고요. 1991년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하고 난 뒤에서 이 국경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이후에 외교 경제 관계 개선하기 노력을 많이 했으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구단선을 주장하면서 이제 영토 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석유 시추선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죠. EEZ에 들어와서 시추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 베트남의 EEZ는 뿐만 아니라 영해까지도 인정 안 하고 있죠. 다 자국의 영해라서 구단선을 구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은 단단하지만 겉은 유연하다. 그래서 신념은 굳게 유지하되 경제화본은 실리를 취하자 이런 방침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하여튼 모든 진영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손잡죠. 그런데 베트남은 경제적 실리는 취하되 절대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조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엔 가담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국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무기 현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무기들이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국제 제재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유지부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K9을 도입한 것은 어떤 방어력을 키우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K9을 우리가 베트남이 도입했다는 것은 또 동시에 베트남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면서 중국에게 어떤 억제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폴란드가 가장 국방력 강화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샀지만 한국산 K방산의 무기들 많이 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천무 다연장, 그 다음에 FA50 경공극기 이런 K방산을 대거 채택했는데 그러면서 일부는 또 현지 생산하기로 했죠. 이거는 K방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유럽의 거점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 투자의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나토는 집단 안보 군사 동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가 중심이었지만은 한국도 이제 이 폴란드를 거점으로 이 판에 한번 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국방비를 지금 GDP 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대대적인 이제 재무장을 할 텐데 폴란드를 사례를 통해서 많은 나토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의 K방산의 제품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K방산 무기들은 첨단이면서도 워낙 제조업 기반이 잘 가졌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또 납기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또 이런 자부심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이제 아니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다게 이제 무기 체계가 노후화가 기 때문에 신속한 전력 현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납기를 잘 지키는 이런 측면은 큰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방산의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되살리고 있지만 이런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그 5년의 기간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상당한 입지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은 무기를 또는 미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일부 구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산으로 이제 채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위치를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공간이 마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한국의 방산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이제 유럽의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 그다음에 공동 개발 파트너를 마련할 수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요. 다만 유럽이 이제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방위 공동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메이드 인 유럽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제한을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또 이제 우리가 폴란드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 K방산의 제품들을 영내에 수출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택가리, 라벨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폴란드 통해서 유럽의 생산 거점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제가 떠먹여주는 TV와 같은 경제 채널에 자주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뵙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덜 배워도 좋지만은 이렇게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반도도 지금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고 지금 북한이 특히 이제 적대적 이 두 국가로 나면서 여러 가지 묵리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안보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반도도 평화가 찾아왔으면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안보를 준비하는 태세가 필요하고 거기에 한 방안으로 또 제가 중앙일보에서 더 중앙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 기사입니다만은 한국에 되게 필요하는 핵 억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달았으니까 한번 커피 한 잔값 조금 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같이 한번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